통찰력. 멀리 내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멀리 봤으면 좋겠다. 봐야죠. 당연히. 봐야죠. 멀리 볼 수 있고 멀리 내다볼 수 있고. 아까도 근데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자연현상을 보세요. 자연현상. 자연현상을 보시면요. 내가 어떻게 될지가 보게 돼요. 잘 안 보인다. 그러건요. 그런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지식이 여러분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창업교육이라든가 이제 그런 걸 하게 되면은 뭐 한 달 뒤에 이제 창업교육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뭐 3주 뒤에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한 명이 손듭니다. 대표님, 이제 3주 뒤에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수많은 어떤 문화적인 내용이라든가 정보 전달을 할 겁니다. 그럼 그 정보 전달이 흡수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사전 예습은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하세요. 핸드폰은 집에다 두시고요. 한 일주일짜리 여행 갔다 오세요. 절대 핸드폰 가져가시면 안 되고 인터넷 하시면 안 돼요. 내 무슨 생뚱맞은 소리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레파토리 어떻게 될까요? 합니다. 한 3일간은요. 손이 떨려요. 이제 수전증이 생기는 거죠. 딱딱해가지고 매일 뭐 왔는지 확인해야 되고 문자 메시지 뭐 왔는지 확인해야 되고 뭐 그 뉴스 기사도 봐야 되고 뭐 어디 유머 게시판 들어서 또 봐야 되는데 이제 손이 떨리기 시작하죠. 제가 그럴 거예요. 저 굉장히 심할 거예요 아마. 전 그래서 어디 간다고 하면 배터리백 심할 때는 2개씩 챙겨가요. 혹시나 배터리 떨어지는 최악의 경우는 발생하지 말아야 되니까. 한 3일째 되면 어떻게 될까요? 3일째 정도 지나면은 이제 머리에 이제 지식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생각도 잘 안 나요, 그냥. 5일째 정도 되면 이제 뭐 생각하기도 싫어요, 이제는. 그냥 밥 먹고 멍하니 그냥 바라보고. 그 다음에 보통은 생각할 것을 계속 보아야 되는데 생각할 게 없다 보니까 남는 시간 뭐죠? 그럼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근차근. 제 책에 보면은 저희 고모님 얘기도 나오죠. 할머님 얘기도 나옵니다. 저희 부모님 얘기도 나옵니다. 그게 그때 일이 벌어져서 책을 쓴 게 아니라 제 스스로도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새로운 것을 도구를 찾으려고 안 해요.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에 답이 있지 않을까? 뭐로 새로운 도구를 자꾸 찾습니까? 이미 우리는 경험할 건 나이 충분히 다 먹었는데. 그래서 멍하니 있으면서 이제 저도 한 6, 7일 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멍하니 이런저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그냥 지나다니는 거 멍하니 지나면서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혼자서 그냥 생각해. 혼자서 그냥 조용히. 그냥 그래 여행 다니면 한 6일 정도 되면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마음의 어떤 도화지가 흰색으로 바뀌어 있겠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어떤 교육을 받으시면요. 스폰지처럼 쫙쫙 흡수해요. 그런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단계가. 그렇게 되면 많은 걸 보게 돼요. 많은 거를.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계속 여러분들 스스로가 계속 만드셔야 돼요. 어쩔 때는 여행도 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집에서 조용히 그냥 아무 컴퓨터 같은 거 켜지 않고 그냥 멍하니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도 혼자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혼자 공원도 가보기도 하고 어쩌면 정보 전달이 정보가 주입이 안 되니까 더 안 보일 거라 생각하는데 더 잘 보여요. 더 훨씬. 그 다음에 뭐 스티븐 잡스는 발명가라기보다는 융합과학의 선구자라고 얘기하죠. 전혀 이질적인 것과의 결합. 퓨전, 융합, 퓨전. 예전에는 스페셜리스트가 인정받는 세상이었었습니다. 스페셜리스트. 어느 하나의 전문가, 다른 건 몰라도 돼요. 전문가. 요즘은 어떻게 하죠? 제너럴리스트가 인정받는 세상이라고 하죠. 다양한 분야의 어떤 결합.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무역 관련, 오프라인 무역에 대한 전문성과 전자상거래에 대한 어떤 이해.
그다음에 어떤 이제 IT적인 지식, 어떤 기획이라든가 통계 분석이라든가 이런 어떤 전혀 이질적인 것들이 결합되다 보니까 저희는 성과가 이렇게 나오는 회사입니다. 일반적인 무역하는 분들은 야, 무슨 무역을 인터넷으로 해? 벌써 거기서부터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전혀 이질적인 것까지 결합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질적인 것들을 결합하면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합의 대명사는 거의 레고라고도 할 수 있죠. 레고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레고 블록 지금 현재 여기 몇 개나 있습니까? 한 10개 정도 있나요? 이거 가지고 몇 종류나 만드실 수 있으세요? 몇 종류나. 이 정도 레고 있다 그러면 무한대로 많이 만들 수 있겠죠. 무한대로. 뭐 그거 가지고 한 곡만 만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레고 블럭이 많으면은 이 블럭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경쟁력이 커지겠구나라는 거는 거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성립이 됩니다. 근데 그 레고 블럭을요, 뭔가 대단한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자분들도 항상 남자친구나 남편한테 섭섭하다고 얘기하죠. 내가 너한테 대단한 거 원했어? 그냥 작은 것만 해주면 되는데. 근데 남자들은 내가 대단한 거 서프라이즈한 거 해줄게. 여자분들은 간단하잖아요. 난 그냥 작고 그냥 비싼 거,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것만 좋아해. 큰 거 안 바래. 이 해답도 블럭도 그 먼 데서 찾으려고 좀 하지 마세요. 자꾸 뭐 멘토를 찾는다거나 세미나를 찾는다거나 자꾸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미 여러분들 무기 다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들 그때마다 계속 레고 블럭, 이 블럭을 하나하나 찾으려고 어디 세미나도 보고 책도 보고 계속 그런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점점 규모가 커져야 되는데 그럼 계속 그쪽에다 에너지 쏟으실 건가요? 그거는 에너지 낭비예요. 100% 낭비예요. 무심코 지나쳤던 것에서 해답을 찾으시는 게 훨씬 빠르지 않을까요? 제가 아이폰을 보면서 예전에 이런 걸 봤었어요. 저희 아기가 3살 땐가 제가 이제 아이폰을 하려고 아이폰을 이제 개통을 신청해서 집에 택배로 도착을 했죠. 근데 저희 아기가 이제 그걸 뜯었나 봐요. 3살짜리 아기가 아이패드를 탁탁 하면서 탁탁 딱 눌러가지고 지 듣고 싶은 걸 보더라고요. 잘못 눌렀겠지 했는데 딱딱딱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갤럭시가 있어서 갤럭시를 딱 줬더니 갤럭시는 애가 못 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갤럭시가 아이패드를 이기는 데는 한계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인터페이스 설계를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소비자층도 그만큼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사용하는데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이걸 사용하는데 네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기능이 원하는 상황대로 움직여질 거야라는 어떤 기대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계가 훨씬 낫겠죠. 근데 아이패드는 그런 것을 제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소프트웨어라고 한다고 그러면 어떤 그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어떤 폐쇄적인 시스템이죠. 오픈 베이스인 시스템 안드로이드보다는 어떤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태생적인 한계를 더 뛰어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질문의 첫 시작이 갤럭시가 이길까, 어떤 안드로이드 진영이 이길까, 애플 진영이 이길까라고 하는데 삼성이 이길까 하는데 그에 대한 해답을 어디서 하냐면은 3살짜리 아이들의 그 행동에서도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작은 관찰력만 가지고도요, 새로운 거 안 찾으러 다니셔도 돼요. 새로운 거 절대 안 찾으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 생활 주변에 이미 정답은 다 있어요. 근데 자꾸 대단한 걸 찾으려고 하시는데 제발 대단한 거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버스도 한번 타보세요. 우체국도 가보시고. 저도 미국에 가면요, 저희 뭐 출장 가면 저희 직원들 새로 간 직원들 있으면 일부러 야, 은행 가서 은행 계좌도 개설해봐. 우체국 가서 우편물도 보내봐봐. 제가 왜요? 해봐. 그래야지 네가 이 문화를 알아. 네가 직접 식당 가서 계산도 해봐. 관광객처럼 행동하지 말고 그 현지인처럼 버스도 타봐.
버스 노선도 타보려면 뭐부터 필요해? 버스 노선도요. 그럼 노선도도 찾아봐, 네가 알아서. 찾아. 버스도 타봐요. 한 번에 못 가는 데는 환승해봐. 버스를 타야 된다면 벌써부터 문제 생기는 거죠. 버스비가 얼마인지, 돈으로 되는지, 카드로 되는지, 그런 것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한국에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문화랑 이제 차이가 나오겠죠. 그럼 거기서 왜 차이가 나오는 걸까? 아시는 분이 뉴욕에서 이런 경험이 있었죠. 왜 팀 문화라는 게 있을까? 팀 문화 너무 안 좋다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마인드였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갔다가 이제 그 어떤 분이랑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 생활 오래 하시고 이제 미국에서 웨이터를 하시는 거예요. 웨이터인데 그냥 웨이터는 아니고 어떤 대형 식당의 웨이터 이제 팀장이죠. 모든 그 어떻게 보면 그 노동자들 이렇게 그 근무하는 그 피고용인들이죠. 근데 저희는 밥 먹으러 갈 때 항상 몇 불이야? 76불? 그럼 팁 8불 내면 되겠다. 항상 그 생각하고 보면서 이렇게 계산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짜증이 나죠, 솔직히. 근데 그분이랑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분이 이제 밥을 산다고 했는데 뭐 80불이 나오니까 당연히 8불 내겠죠 했더니 팁을 80불에다 딱 100불짜리 그냥 놓고 나오시더라고요. 잘 살아서거나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팁을 내시나요? 했더니 내가 가끔 일하다 보면 하루에 한 1, 20% 정도는 팁을 20% 혹은 30%씩 주는 분들이 계셔. 그러면 그 팁을 받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 그렇다고 해서 그 웨이터들은요, 팁을 받으면 그게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팁은 다 모여요. 다 모아놓은 다음에 뭐 주방 쪽 팁 못 받는 파트에 40%, 서빙하는 쪽 60% 이렇게 또 할당을 다 그 캡틴이 다 n분의 1을 다 나눠주는 겁니다. 공평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그 20, 30% 더 받았다 해서 뭐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솔직히. 근데 내가 그렇게 받아보니까 그 즐거움을 알아서 내가 베풀 때도 나도 그렇게 베풀어. 사회가 역피라미드가 안정적인가요? 피라미드가 안정적인가요? 피라미드가 안정적이죠? 사회가 하층 그룹, 어느 경제력이 약한 그룹이 역피라미드 구조는 상층 그룹에서 반감이 많습니다. 이게 위태위태한 거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존경하는 사람을 뽑으면 항상 기업가들이 최상위 클래스에 올라가는 이유도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어떤 팁이란 문화에 대해서 계속 어떤 기부라든가 내 부를 어떤 내 자원을 나눈다는 게 몸이 배어 있고 또 그러면서 그게 다시 재생산이 돼요. 확대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부의 어떤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존경과 그다음에 서로 간 어떤 그 자원을 나눈다는 어떤 즐거움이라든가 어떤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어렸을 때부터 팁 문화를 알았던 사람들은 내가 어느 정도 그 어떤 경제력이 세졌을 때 뭐 빌 게이츠라든가 그런 사람 정도 되면은 또 어느 정도 내 수익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베푼다는 게 나쁘다는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팁이란 문화가 사회 조직을 굉장히 스트레스를 굉장히 경감시키면서 사회 조직을 피라미드 형태로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택시 탈 때는 100원짜리 남으면 기사님 드립니다. 유일하게 팁 드리는 그래도 간단하잖아요. 100원짜리 놔둬서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쩔 땐 이럴 때 있어요. 6,100원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그럼 900원이 이제 조금 이제 순간 심적으로 1초 정도 흔들리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택시 기사님들 너무 좋아하신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첫 시작은 그분이랑 이제 밥 먹으면서 팁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지만 결론은 뭡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회 계층에 대한 어떤 안정성이 유지가 되면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다는 그 자체. 또 우리도 알잖아요. 스트레스가 해소된 상태에서 뭔가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어떤 마인드를 더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책에 있는 내용이죠. 미국에 이제 처음 갔을 때 한인 교포 사업체 대표님이라 이제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간 적이 있었죠. 근데 바로 주유소가 2개가 있죠. 2개가 있는데 쭉 가다가 여기가 더 싸요. 둘 다 가격이 보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쪽으로 안 들어가요. 더 가는 거예요. 더 가다가 멀리로 들어가는 거죠. 제가 왜 여기서 사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보신 것 같아요. 여기요?
가끔 담배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생각해 보더니 아, 여긴요, 저희랑 원래 오래 거래했었고요. 가격 차이야 뭐 팁 더 줬다고 생각하죠 뭐. 근데 그런 문화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그다음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정보들이 굉장히 이제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가격에 민감한 사회 같은 경우는 아무리 내가 20년 동안 거래했던 슈퍼를 할지라도 옆에 홈플러스 생기면 어디로 가죠? 무조건 홈플러스로 갑니다. 당연히 그 문화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자주 가는 슈퍼, 미국 문화에서 자주 가던 슈퍼가 있어요. 아버지 때부터 잘 다니는 슈퍼인데 옆에 월마트가 들어섰어요. 월마트에서는 임대료라든가 땅값, 집가라든가 그런 거 이제 고려해서는 그다지 가격도 세게도 못 받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 가던 슈퍼 이용하던 사람이 그쪽 월마트 갈까요? 안 가요. 갈 필요도 없어요. 가격이 내가 팁 줬던 15%, 10%보다 더 쌀 리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얻는 베네핏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월마트라든가 대형 유통 매장들이 이제 시외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소한 내 가게까지 올 수 있을 정도의 가격 차별을 가져가야 되니까 비용이라도 낮춰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동반 성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심권에서는 어느 중소형 상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출액이 계속 계속 유지가 되는 문화가 있고, 또 외곽은 외곽대로 마찬가지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마존이랑 어떤 이베이의 어떤 이제 극필한 차별성도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마존은요, 느낌이 약간 감성적이에요. 약간 인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베이 같은 경우는 컨셉이 네가 원하는 제품을 싼 가격에 공급해 줄 거야. 약간 이런 컨셉이 우리나라에 약간 G마켓 개념.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존의 메인 컨셉이 이겁니다. 난 네가 물건 잘 살 수 있게 옆에서 도와줄게. 너 살 때 불편하지 않게 스트레스 안 받게 내가 정말 잘 도와주는 역할을 해줄게. 항상 그런 인터페이스로 잡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저도요, 미국 가면요, 이베이에서 절대 물건 안 사요. 아마존이 더 비싸다는 건 저도 분명히 압니다. 아마존에서 80%라는 거 이베이에서 50%면 산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살 때 무슨 상관이면 그냥 팁을 더 줬다 생각하지 뭐.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의 어떤 옛날에는 그런 논문도 많았습니다. 이베이 대 아마존. 근데 고객의 충성도는요, 현재 아마존의 가격이 15%에서 20%가 더 오른다 하더라도 난 아마존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87%예요. 근데 한국적인 저변에서는 그건 좀 어렵죠, 솔직히. 아마존 가격이 5%가 오른다고 했을 때, 옥션 가격이 현재 5%가 오른다 했을 때 옥션을 계속 이용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설문조사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보나 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팁이라는 문화 하나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차근차근 또 그런 어떤 결과물까지 나오고, 그러면 아마존이라는 마켓의 시장에서 상품을 등록하지 않아도 대충 아마존에 대한, 왜냐면 이베이는 글로벌 마켓이면 아마존은 로컬 마켓이니까 아마존에 대한 어떤 그 패턴을 일단 방향성은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됐냐? 아까 식당에서 팁 문화, 아니면 아까 그 협력업체들이랑 같이 가셨던 그 주유소에서 저렴한 주유소에 가지 않고 오래 잘 이용했던 주유소를 갔던 그런 패턴 문화. 어떻게 보면 첫 시작은 전혀 엉뚱한 데입니다. 엉뚱한 데예요. 엉뚱한 데. 그렇지만 이제 종착점은 저희가 원하는 종착점까지 끌어냈잖아요. 근데 그 종착점까지 끌어내는 거는 이제 대표의 역량인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서울대를 나와야 된다거나 영어를 엄청 잘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사물의 하나하나 주변에 널려있는 여러분들 경험이라든가 기억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관찰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이제 좀 책에는 이게 없을 내용인데 이런 것도 있죠. 홈플러스 가면은 카트 뽑을 때 뭐 해야 되죠? 100원 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쓴 다음에 다 어떻게 됩니까? 다시 꽂아놔야 돼요. 굉장히 감동했었어요. 굉장히. 제가 어떻게 보면 시간당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카트를 이제 차에다 물건을 싣고 저기까지 한 200m까지 카트가 있다면 솔직히 시간당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카트 옆에다 놓고 그냥 떠나는 게 나아요. 100원 그냥 과감히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제 비이성적인 행동하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제 시간당 기회비용이 100원보다는 클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보다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행동하죠?
그 100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끌고 가요. 거기다가 놀고 있는 카트가 있네? 그것까지 한번 꽂아봐요. 100원 있나? 없으면 이제 짜증나죠. 그래서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그냥 카트 끌고 가네? 꽂아놔야 되겠다. 그걸로 그냥 끝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 동전 넣는 카트가 없다고 했었을 때는 카트가 어떻게 정리가 돼 있었을까요? 무분별하게 퍼져 있었겠죠. 그럼 거기에 관리하는 인력들이 다 배치가 돼서 그걸 다 정리했어야 되겠죠. 그렇다 해서 표지판을 붙입니다. 여러분들 카트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그 말 쳐다보나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뭐 환경보호를 위해서 뭐 안 쓰는 뭐 이제 전기는 꺼주세요. 누가 끄나요? 우리 집 전기도 아닌데 뭐. 근데 소비자한테 반감도 절대 안 일으키면서 인건비도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게 이제 경제학적으로 증명이 되면은 경제학적인 이제 매몰 비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더 이상 회수 불가능한 비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회수 불가능한 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선택을 내릴 때는 그 회수 불가능한 비용을 고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떤 사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야, 투자한 거 2천만 원 아까워서 더 해야 되겠다. 이거 안 된다고요. 2천만 원 이미 날아간 돈이에요, 그냥. 그런 돈일 때는요, 절대 2천만 원에서 미련을 갖지 말고 선택을 할 때 2천만 원은 0이다라고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근데 사람이 그런데 그 매몰 비용이 조금이라도 존재를 하면요, 사람의 행동 패턴이 바뀌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 전자상거래에서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어떤 소비자의 심리적인 어떤 그 매몰 비용을 조금 활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큰 돈 필요 없습니다. 겨우 여러분들의 행동을 겨우 100원짜리 달랑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의 행동을 바꿔버리고 그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줄일 수 있는 그 카트 정리하는 인건비만 해도 몇십억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불만도 안 갖게 하면서도 우린 답을 찾을 거야. 늘 그랬듯이. 어디서 나오는 말이죠, 이거? 처음 들으세요? 이 문구 있잖아요. 인터스텔라 영화 카피 아닙니까? 요즘 이거 화두됐었죠? P2B나 웹하드에서 이제 야동 같은 거 공유 못한다. 그랬더니 누가 댓글에다가 우린 답을 찾을 거야. 늘 그랬듯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댓글에 댓글을 또 달지 한 2,000명이 달았더라고요. 자기가 살다 댓글에 댓글 달긴 처음이라고. 어떤 분들은 성지순례 왔습니다. 이거 보러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답은 찾으시면 돼요. 새로운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배우자가 답일 수도 있고요. 아이들의 행동이 답일 수도 있고요. TV 프로가 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니면서 홈플러스나 이제 그런 마켓이 답일 수도 있고요. 시장이 답일 수도 있어요. 시장 그냥 생선 같은 거 파는 시장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이 내용이 앞에 원래 좀 나와 있어야 되는데 다시 부연 설명이 되면요.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있었죠? 사람이 서 있었는데 전방위로 화살표가 가 있죠. 제가 여기다가요. 앞에 1cm 갔어요. 뒤로 갈까요? 앞으로 갈까요? 옆으로 갈까요? 모릅니다. 자동차 이렇게 서 있다가 정말 1cm만 갔어요. 정말 몰라요. 앞으로 방향성 절대 모릅니다. 그런데요. 자동차가 여기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딱 사진을 찍은 거예요. 3초 전 찍었더니 저기였는데 지금 찍었더니 여기에요. 그 다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여기에 있다는 걸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강의할 때도 그렇습니다. 현상을 분석할 때 제발 좀 사진으로 스틸컷으로 정지 화면을 분석하지 말라고 해요. 모션을 이해하라고 합니다. 모션. 어느 나무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에 지나가는 토끼를 사진을 찍었어요. 그럼 이틀 뒤에 그 나무 앞에 가서 토끼 찾으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미. 토끼는 이미 가 있을 테니까. 제가 1분 전에 찍었어요. 토끼가 저기 있었네. 방향성 저기 있네. 그 1분 뒤에 현재는 저기가 있겠다. 그럼 거기 가서 덫을 쳐놓으면 된다고요. 여러분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패턴을 분석하면요. 향후의 패턴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국사를 학교 다닐 때 국사를 정말 싫어합니다. 외우는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쪽이에요. 근데 지금은 국사를 왜 배워야 되는지 이해가 돼요. 과거의 패턴을 이해하면요. 앞으로의 패턴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노스트라다무스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죠. 노스트라다무스 될 수 있다니까요. 과거의 패턴 이해하시면 돼요. 전자상거래 패턴 이해하고 싶다. 무역의 패턴 이해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과거 5, 60년 전 무역의 패턴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무역학 원론이든지 경제학적 원론이든지 무슨 원론이든지 항상 과거 히스토리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이 환율전쟁 이야기라는 무슨 연두색 책이 있습니다. 좀 두꺼워요. 두꺼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비싸게 줬는데 얇으면 또 아까운데 두꺼워요. 그 책이 저는 좋다. 일단은 아직 3분의 1밖에 안 읽었는데 그 책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페이지부터 역사적인 얘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왜 결론 안 하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접근한다는 얘기는 그 책을 쓰신 분이 얘기를 할 줄 안다는 얘기예요. 논리를 펼 줄 안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 히스토리에 대한 내용을 항상 이해하시면 아까 직구도 마찬가지죠. 직구 신문 지상에만 직구 옆인데 이거는 그냥 스틸컷입니다. 사진이에요. 그걸 가지고 창업하겠대요. 그건 미친 거예요. 직구가 어떤 프로세스로 커지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과거 히스토리를 알아야죠. 진짜 돈 벌었던 건 2004년도, 5년도, 6년도 때였습니다. 리지드 그냥 그때 돈을 긁었어요. 지금 돈 못 긁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 히스토리, 과거 기억, 여러분들 경험이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옛날 생각해 보세요. 옛날 어떤 경험이 있었었지? 내가 그렇게 행동했나? 내가 이렇게 물건을 팔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판단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소비자였을 때 어떻게 판단했었지? 이렇게 계속 혼자 생각을 해보면 정답이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베이에서 저희 회사가 이제 판매를 시작했는데 딱 1년도 안 돼서 우리나라 랭킹 1위가 되죠. 어렵지 않았어요. 왜 어렵지 않았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런 성향이 있어요. 상품 페이지 만들 때 굉장히 예쁘게 깔끔하게 사진도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된다는 컨셉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 미국에서 이제 생활을 해보니까 식당을 가도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가본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식당이 2군데가 있습니다. 똑같은 메뉴를 팔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저도 한국은 또 그렇게 바뀝니다. 오면은 깨끗한 식당 가요. 무조건. 최근에 개업한데. 미국 현지에서 안 그래요. 미국 현지에서는 딱 봐서 가장 오래된 데를 가요. 오래된 데란 얘기는 그만큼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신뢰할 만한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깔끔하게 하면은 뭔가 좀 거품이 있을 거라는 어떤 선입견이 자꾸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에 대해서도 보통 상품 사진 촬영할 때나 어떤 상품에 대해서 어필할 때도 휘황찬란한 그런 것보다는 어떤 디테일한, 솔직히 사진 화질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디테일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어떤 거품이 안 껴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게 최대한 어필을 많이 하죠.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과거 아니면 정말 집 앞에 있는 강아지 한 마리 노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출해내는 어떤 스킬이 처음에는 오래 걸려요. 힘드니까.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요. 점점 빨라져요. 근데 점점 빨라지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를 맡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나한테 이제 교과서가 되는 거죠. 계속. 그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행동하는 자체가 도구가 되는 겁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내가 학습할 수 있는 내 몸 자체가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럼 얼마나 세상이 더 재밌겠습니까? 근데 이런 게 국내는요 너무 작아서 솔직히 써먹기에는 너무 작아요. 근데 해외는요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